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데이터 스테이션. 여기 새로운 스크립트 하나 만들어 봅시다. 새로 하나 짠하고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데이터 가져오는 것까지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먼저 어떤 작업 했었어요? 작업 폴더를 설정하는 것까지 했었죠. 처음에 여러분들이 분석하기 전에 이 작업 먼저 하시면 돼요. 내가 데이터가 위치한 폴더에 이 폴더 경로를 설정을 해가지고 그 폴더 경로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바탕화면에다가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에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소 경로를 복사해가지고 set working directory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이 주소를 복사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점은 뭐였어요? 여기서의 주의점은 여기 있는 이 역슬래시를 정방향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됐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워킹 디렉토리의 요 주소, 고유 주소는 아마 여러분들과 제 거랑 다 다를 거예요. 이거 보고 타이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요 주소, 이 부분 여기로 이제 여기를 이제 복사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왜 다르냐라고 설명드렸냐면, 여기 있는 유저 아이디가 다 다를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었죠. 그쵸? 네. 그래서 실행해서 워킹 디렉토리가 제대로 세팅되는지까지 여러분들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데이터 불러오는 것까지 한번 해볼까요? read csv 해서 데이터 01 csv 해가지고 얘를 df1이라고 하는 이름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선언을 해봅시다. 그래서 데이터 불러오기, 그리고 데이터 확인까지. 데이터 확인 어떻게 했었어요? view라고 하는 함수 썼었죠. 이 view의 v는 대문자 v입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 주시고, 대문자 v. 네.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되시면은 작업을 하면서 저장하고 사용을 할 거니까, 네, 여기 저장 버튼까지 클릭을 해줄게요. 저장까지 미리 해줍시다. 그래서 이 인코딩 요 메뉴창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주석한 거 있죠. 우리가 설명 쓴 거에 한글 서체가 들어가서 그래요. 한글 폰트가 들어가 있어서 한글 폰트를 이제 적절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인코딩이라고 하는 작업을 컴퓨터가 해주게 되는데, 그 인코딩 방법을 어떤 걸로 할 거냐, 이걸 선택해라, 뭐 요런 옵션입니다. 그냥 OK 누르시면 돼요. 시스템 디폴트 되어 있는 거 CP949라고 하는 인코더를 선택해서 OK 해주신 다음에 day 2 해서 저장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떤 거 한다 했었어요? 데이터의 전처리 방법 크게 6가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알려드릴 거다라고 했었죠? 데이터 전처리, 추출, 그냥 쓰면서 합시다. 추출부터. 추출은 뭐라고 했었죠? 원하는 데이터를 행 또는 열 단위로 추출하는 작업이다 라고 했었어요. 데이터 전처리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전처리 할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떤 거에 도움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패키지라고 하는 이 함수들의 집합, 함수들이 모여있는 패키지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 도움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tidyverse라고 하는 패키지 있죠? 걔까지 불러와 봅시다. tidyverse. 데이터 전처리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호출까지. 요거까지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러면 이제 기본 세팅이 착 완료가 된다. 여기까지 작동되시죠? 네, 어제 아마 여러분들 가상 PC에 이 패키지를 설치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뭐 해당 tidyverse라고 불리는 패키지가 없습니다라는 경고문은 안 뜨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라이브러리, tidyverse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다루고 처리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줄 거 뭐냐? 바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약 15,000개 데이터가 이렇게 쫙 있는데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부터 100번째까지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내가 입고 수량 데이터랑 출고 수량 항목만 빼서 분석을 하고 싶거나 이럴 수가 있겠죠. 그쵸? 예. 그렇게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빼오는 방법이 있어요. 원하는 행 또는 열 단위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 그래서 먼저 행 단위로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 단위 추출. 행 단위. 이 데이터 순서대로 추출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행 단위로 데이터를 추출할 때는 slice라고 하는 함수를 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 요렇게 써줄 겁니다. df1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써줄 겁니다. %꺽쇠기호, %기호. 예, 부등호 기호 써주시고 방향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뒤에다가 슬라이스 이렇게 쓴 다음에 1 10 요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콘솔 창에 데이터가 이렇게 뽑혀서 나오는데 1번부터 10번째, 즉 1번부터 10번째 10개의 데이터가 추출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슬라이스 데이터에서 요렇게 내가 특정 범위의 숫자를 지정을 해주면요, 어떻게 코드가 작동되느냐, 1번부터 10번째까지 데이터를 추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범위만큼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촥 하고 추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추출을 해줄 수가 있다. 근데 강사님, 요 앞에 있는 이 %기호랑 꺽쇠기호 이거 도대체 왜 쓰나요? 예? 이상한 기호가 하나 짠하고 들어왔는데 얘 도대체 뭡니까? 얘는 뭐냐면요, 얘가 이제 이 tidyverse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되게 독특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요 기호는 파이프라고 불러요. 파이프. 파이프. 얘는 뭐냐면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특정 함수를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어붙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기호입니다. 이 파이프라고 하는 요 특이한 기호. 우리가 이제 엑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데이터 파일을 짠하고 킨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일이 데이터 처리를 할 때 막 드래그하고 막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엑셀 파일을 하나 이렇게 열어서 가져오면은 내가 여기서 1번째부터 10번째까지 만약에 데이터를 추출한 다음에 내가 카테고리랑 출고 수량만 빼준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데이터를 범위를 잡고 내가 만약에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새로운 시트에다가 만들어주면 이렇게 붙여놓고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일일이 마우스로 클릭해서 해줘야 되잖아요. 엑셀 같은 걸로 이제 데이터 처리할 때. 근데 R 같은 거를 이제 사용을 하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가 특정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따로 빼와서 복사해서 새로운 시트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이렇게 하나씩 함수를 만들어서 일일이 수행시킬 필요 없이 한 줄로 쭉 이어서 이 진행되는 절차를 한꺼번에 실행을 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이 기호가 바로 이 파이프라고 하는 기호입니다. 파이프라고 하는 기호. 네. 그래서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쓰셨으면은 df1에다가 파이프 이렇게 써주시고 슬라이스 한 다음에 1부터 100 요렇게 써주신 다음에 뒤에다가 또 파이프 써주시고 썸머리 소가로 요렇게 해주면은 이제 여기 나와있는 썸머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은 이 코드는 이렇게 작동된 거예요.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부터 100번째까지 데이터를 추출한 뒤에, 그러니까 먼저 df1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 뒤에 파이프로 함수를 이어 붙여준 거예요. 첫 번째부터 100번째까지 데이터를 추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썸머리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요약 통계량을
계산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파이프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써주면서 내가 원하는 함수를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추출해서 다룬 다음에 이어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속해가지고 착착착착.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데이터 썸머리 볼 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원래는 그냥 이렇게 봤었죠. 썸머리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df1 이렇게 써서 봤었죠. 그쵸? 이건 뭐예요? 이건 15,000개에 대한 썸머리, 요약 통계량을 본 거예요. 근데 위에 얘는 뭐예요? 얘는 100개 데이터 1번부터 이 df1에 1번부터 100개 데이터까지의 요약 통계량만 확인을 해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뒤에 우리가 여러가지 전처리 기법을 배울 건데 여러가지 이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스킬들을 우리가 배워서 그것들을 내가 만약에 여러가지 이제 전처리를 동시에 수행해줘야 될 때 아까처럼 엑셀 파일을 열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특정 데이터를 선택을 해주고 따로 빼서 복사한 다음에 뽑아줘가지고 어쩌고 이런 여러가지 절차들을 한꺼번에 수행을 해줄 때 이 각각의 함수를 연결시켜주는 게 바로 이 파이프라고 하는 기호를 이용해서 이 함수 간에 이 로직을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하나씩 착착착착착. 되게 독특한 기호인데 굉장히 강력해요. 이게. 그리고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이걸 잘 활용하면은 우리가 이제 데일리 리포트나 먼슬리나 위클리 쓰시는 분들 중에 막 복잡하긴 한데 어렵진 않고 단순한 업무들이 있어요. 엑셀로 처리할 때. 엑셀 가져와가지고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특정 조건의 데이터 뽑아가지고 아까처럼 시트 하나 만들어서 붙여넣은 다음에 뭐 통계량 계산해가지고 다시 파일로 저장하고 이런 작업들을 엑셀로 하게 되면은 시간이 로직은 맨날 똑같은데 안에 있는 데이터만 바뀌고 로직은 똑같은데 내가 매번 이걸 처리한다고 드래그하고 복사하고 붙여넣어서 여기에 뭐 조건식 걸어서 여기 뭐 이 필터 같은 거 걸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런 복잡한 작업들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R 같은 거 활용을 해서 이 파이프 같은 거 잘 활용만 하면은 내가 원하는 함수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걸 계속 쓰면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연습을 쭉 해볼 거예요. 네. 그래서 행단위 추출하는 방법과 파이프 기호에 대해서 제가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죠? 행단위로 추출하는 거. 그쵸? 그러면은 행단위로 이제 추출했으니까 두 번째 뭐도 있을까요? 열단위로도 데이터를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단위 추출. 이때는 select라고 하는 함수를 쓸 거예요. select. 자, df1에 파이프 이렇게 써주시고 이번에는 select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이 데이터에서 출고 수량, 입고 수량, 카테고리 이 세 개의 컬럼만 뽑아가지고 분석을 하고 싶다. 뭐 요렇게 해줄 수 있겠죠. 그쵸? 그럴 때 이 select라고 하는 함수 써주신 다음에 이 안에다가 컬럼 이름을 그냥 입력해주면 돼요. 출고 수량, 입고 수량, 카테고리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주면은 이 전체 데이터에서 출고 수량, 입고 수량, 카테고리 이 세 가지 항목만 짜자잔 해서 뽑혀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행을 원하는 대로 추출하는 거 못 쓰지 맙시다. select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출고 수량과 입고 수량과 카테고리를 이렇게 뽑아줄 수가 있어요. 요렇게 함수들이 어때요? 다 직관적이죠? 슬라이싱 한다. 이렇게 슬라이스 한다. 셀렉트 선택한다. 직관적이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행 단위로 추출할 때는 슬라이스 함수 써주고 열 단위로 추출할 때는 셀렉트 함수 써주고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거를 합쳐서도 쓸 수가 있어요. 합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뽑은 것처럼 출고 수량과 입고 수량과 카테고리를 뽑아가지고 상위 100개 데이터만 내가 한번 추출을 해보겠다. 요렇게 해줄 수 있겠죠. 그쵸? 출고 수량, 입고 수량, 카테고리 항목을 뽑아서
상위 뭐 예를 들어서 200개 상위 200개 데이터를 뽑아 파일로 저장하고 싶어요. 파일로.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이거 미션 한번 해볼까요, 저랑? 출고 수량과 미션 1 엑서사이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랑. 출고 수량, 입고 수량, 카테고리 이 세 가지 항목을 뽑아서 상위 200개 데이터를 착 빼온 다음에 얘를 데이터 파일로 한번 저장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위에 있는 이 파이프 잘 연결해서 써주면 돼요. 자, 먼저 일단 세 가지 항목을 먼저 추출을 해줘야 돼요. 셀렉트 함수 써서 출고 수량, 입고 수량, 카테고리 추출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요? 상위 200개 데이터를 뽑으래. 슬라이스 함수 써서 1번부터 200개 데이터를 뽑아주고 얘를 데이터 파일로 저장까지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파이프 똑같이 이어서 써주신 다음에 맨 뒤에다가 write csv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내가 원하는 파일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면은 파일로 저장까지 요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얘 실행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 아까 위에서 설정한 워킹 디렉토리 있죠? 작업 폴더. 네. 거기 가보면은 result2라고 하는 우리 작업 폴더 가보면은 result라고 하는 result csv라고 하는 새로운 데이터 파일이 짜자잔 하고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코드에 의해서 생성된 파일이에요. 이 코드에 의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출고 수량, 입고 수량 카테고리가 200개씩 뽑혔는가 한번 볼까요? 확인! 확인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출고 수량과 입고 수량 카테고리만 뽑혔고요. 데이터도 200개만 200개만 뽑힌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긴 201개로 되어 있는데 맨 위에 있는 이 항목 이름 제외하면 200개죠. 그쵸? 요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아, 좋은 질문. 아이, 강사님, 요렇게 저장을 했는데 한글이 막 깨져서 이상한 막 글자가 나와요. 강사님처럼 이쁘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한글이 막 뭉탱이로 깨져가지고 이상하게 글씨가 나옵니다. 한글을 깨지지 않고 출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요렇게 써볼게요. 자, 여러분들 좀 코드를 쉽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엔터키로 띄어쓰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띄어쓰기 해줄 수 있어요. 요런 파이프를 써주면은 파이프 뒤에 엔터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함수끼리 이렇게 띄어쓰기가 가능해서 요렇게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코드 보기 쉽게. 자, 만약에 한글이 깨져 나온다. 내가 데이터 파일을 열어서 확인해 봐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한글이 깨져 나오는 경우에는 요 옵션을 주시면 됩니다. 파일 인코딩이라고 하는 옵션을 줘서 여기에다가 cp949라고 하는 요런 옵션을 짠하고 줘서 데이터를 저장을 해버리면요. 요런 옵션을 줘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은 한글 파일이 깨지지 않고 저장이 될 겁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 지금 read csv 파일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요 파일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이 코드를 실행시키면 오류가 나요. 여러분들 요게 열려있는 상태에서 이 똑같은 이름의 파일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이 코드를 실행시키면 오류가 나니까 얘를 꺼주고 파일을 꺼주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실행이 정상적으로 되고 한글 파일도 깨지지 않고 그대로 멀쩡하게 짠하고 등장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되시나요? 한글이 깨질 때 파일 인코딩 여기 인코딩 할 때 E가 대문자예요. 이거 주의. 이 인코딩이라고 부르거든요. 인코딩. 그러니까 이제 인코딩이 뭐냐면은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니까. 인코딩은 말 그대로 그 한글 같은 거 있죠. 컴퓨터는 일단 어때요? 컴퓨터는 숫자만 알아듣는 장치죠. 그래서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숫자들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수기호나 아니면 제2외국어 뭐 영어를 제외한
제2 외국어들. 이런 것들을 알아들을 때는 변환장치가 필요해요. 변환장치. 변환장치. 컴퓨터가 이 한글 글씨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변환장치를 우리가 써줘야 돼요. 변환할 수 있는 장치. 그 장치를 써줘야 되는데, 쓸 때, 그 변환을 할 때 쓰는 이 룰, 즉 수식을 뭐라 부르냐면은 인코더라고 부릅니다. 인코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인터넷 검색창에 인코딩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문자 인코딩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뭐 우리 위키백과가 하나 나오는데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국제적인 규격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컴퓨터에 대해서. 텍스트 인코딩이라고도 부르는데 어떤 한글, 뭐 영어, 아니면은 뭐 불어, 아니면은 뭐 에스파뇰, 뭐 이런 언어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이런 규격, 세트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코드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썼던 건 뭐냐면 한국어 여기 나와 있죠? 여기에 이제 뭐 CP949라고 하는 인코더도 있고, 뭐 다른 다양한 iOS 2022, EUC, KR,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코딩 같은, 이런 인코더들을 이용해서 데이터 파일을 바꿔야 이 데이터가 변환이 되는 거예요. 한글 같은 것들이. 그걸 이제 인코더라고 불러요. 문자를 인코딩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 변환하는 요런 수식들을 인코더라고 불러요. 오케이. 뭐 여기까지만 한번 쳐보고, 하나만 더 연습해볼게요. 하나만 더 연습. 만약에, 지금 이제 추출까지 했죠? 추출을 했는데, 상위 200개 데이터 같은 거를 뽑을 때, 상위 이제 뭐 10개 데이터, 200개 데이터, 300개 데이터, 이런 거 뽑을 때, 사실 그냥 200개, 300개씩 이렇게 뽑아서 쓰지는 않고, 보통 어떤 걸 사용해서 뽑아서 쓰냐면은, 정렬이라는 걸 해요, 정렬. 정렬. 데이터를 정렬하는 방법이 있어요. 데이터를 정렬해주는 방법. 여기 arrange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할 건데, 데이터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출고 수량이 높은 순서대로 또는 입고 수량이 높은 순서대로 정렬을 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정렬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사용을 해줄 거냐.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한번 다시 실행시켜주고, df1에 파이프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arrange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여기다가 이번에 출고 수량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출고 수량. 이렇게 써서 실행을 시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데이터가 쭉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출고 수량이라고 하는 항목에 대해서 정렬이 돼서 나와요. 근데 어떻게 정렬이 돼서 나오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오름차순 정렬이 돼서 데이터가 출력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즉 데이터 개수가 낮은 순서에서 높은 순서대로 정렬이 돼서 데이터가 촥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오름차순 정렬. arrange라고 하는 옵션을 쓰면은 데이터가 낮은 순서에서 높은 순서대로 쭉 정렬이 돼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띄워놓으면은 출고 수량이 낮은 것부터 데이터가 쭉 해서 정렬이 돼서 나와요. 요렇게. 근데 만약에 지금은 이렇게 낮은 순서대로 정렬하지만 우리가 실제 실무에서는 매출이 높은 순서대로, 출고량이 높은 순서대로, 분량이 많은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내림차순 정렬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파이프 그대로 써주신 다음에 arrange 그대로 써주시고 여기 안에다가 우리 오른차순은 ascending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내림차순은 descending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descending의 약자 DESC라고 하는 함수를 써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출고 수량 이렇게 해주면은 이번에는 출고 수량이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서대로 요렇게 정렬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요렇게 하면은 내림차순으로 데이터가 정렬이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오름차순으로도 정렬할 수 있고 내림차순으로도 정렬을 해줄 수 있다.